네, 여러분 오늘 정규제 칼럼은 일자리를 지배하는 두 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노동개혁이 실패한 이유 또는 노동개혁 시작도 안 했다 뭐 이런 제목으로 쓸까 그러다가 그래도 좀 공부가 되는 제목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자리를 지배하는 두 가지 법칙이란 제목으로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자리는 두 가지 법칙에 지배된다. 제1법칙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이다. 제2법칙은 일자리의 총량은 총 분업수의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조금 어렵습니까? 일자리의 총량은 기업이건 사회건 그 사회에 필요한 총 분업의 숫자에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 기업들은 사람을 고용할 때 요구되는 분업의 복잡성만큼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이 두 법칙으로부터 다양한 명제들이 파생된다. 일자리를 국정 목표로 내세우는 것은 정치 선전에 불과할 뿐 실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제1법칙에서 파생된다. 기업이 만드는 거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일자리는 오직 기업 활동의 총량이 결정한다. 따라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도 시장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기업 활동의 총량이 일자리를 결정하는데 그 기업 활동의 총량은 시장 경제 원리를 지배를 받죠.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유사 정치 조직이며 독점 조직인 노동조합은 일자리의 적대적이다. 노조는 해고를 어렵게 만들고 고임금을 추구한다. 말하자면 노조는 일자리를 확보한 사람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조직이다. 정부가 노사정 체제로 노동시장을 개혁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일자리 곧 기업이라는 원칙을 망각한 허망한 시도였다. 노동조합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원치 않은, 그거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은 지금 있는 노동조합, 노조원들의 결사체이고 임금을 올리는 것이 목표이고 해고당하지 않는 것이 목표이므로 일자리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분업의 수에 의해 제약된다는 제2법칙으로부터는 분업이 복잡해질수록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파생적 원칙이 유도된다. 분업이 복잡해질수록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 원칙은 요즘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도 있다. 로봇가 일상화되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걱정들은 이 두 번째 원칙을 오해한 결과다. 로봇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산업이 발달할수록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평범한 사실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이는 국가 간 비교에서나 한 국가의 시계열 비교에서나 다를 것이 없다. 말하자면 미국이 더 일자리가 많지 저 춥고 가난한 나라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거죠. 또 같은 나라에서도 산업이 쭉 발달해 나가야 일자리가 많아지지 산업이 발달하기 전 단계에서 일자리가 많은 것이 아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발달이라는 게 이제 분업의 복잡성이고 로봇 산업 같은 건 굉장히 복잡한 산업이므로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는 겁니다. 무인차, 이건 달리는 로봇이죠. 무인차가 일상화되면 택시기사도 대리운전기사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자동차 보험 판매원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무인차는 온갖 종류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고 차량 생산 과정에서는 고도화된 분업을 필요로 한다. 바로 그 복잡성만큼 일자리는 늘어난다. 또 그 복잡성만큼 임금도 올라간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다시 말해서 로봇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던 적은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말해주는 그대로다. 노예가 넘쳐나면 사람들은 금투사를 만들어서라도 여유를 즐긴다.
이 법칙은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라야 진짜 일자리라는 점을 말해준다. 허드렛 일자리, 뒷골목 일자리 이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일자리, 현대차 일자리 이런 것이 진짜 일자리라는 것. 박근혜 정부가 단 1인치도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못한 것은 이런 오해 때문이다. 소위 4대 개혁은 패배주의적이었고 관역부터가 잘못 겨냥된 것이었다. 근로기준법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근로기준법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어조항도 개혁되지 않았다. 아니 시도조차 없었다. 언젠가는 근로계약법으로 전환되어야 할 근로기준법. 지금은 근로기준법이죠. 근데 사실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계약법, 계약기준법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언젠가는 근로계약법으로 전환되어야 할 근로기준법은 총칙에서부터 정부가 노사 문제에 간섭하고 중재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관계법에는 노동시장이라는 개념부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9조는 취업 활성과 직업 소개를 중간 착취로 규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에서 규정한 허용되는 중간 착취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직업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고 하는 그 일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착취 이런 말을 써요. 직업 소개 자체를.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중간 단계의 착취지만 파견이라든지 직업 소개업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했을 때는 인정해 준다 이런 것이죠. 파견을 중간 착취로 규정하는 법률 체계에서 파견 확대에 찬성하는 것은 착취에 찬성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소위 친노동 세력들이 파견법에 반대하는 것은 이런 망상 때문이다. 일자리 소개업이 착취라니. 세계 최저인 노동조합 조직률과 세계 최강인 노조 전투력의 부조화는 한국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구조학의 본질이다. 파업 중 회사에 손실을 끼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노동조합법 제3조입니다. 노동조합원들의 90%가 산별노조를 탈퇴하려 해도 허가되지 않았던 괄호 열고 최근에야 대부분이 허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런 노조 기득권 법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트럭만큼도 바뀌지 않았다. 강력한 그리고 조직된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조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부조리에 우리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정의에 반하는 낡은 체제는 이번에도 보장됐다. 이들 원칙들은 이 일자리를 지배하는 두 가지 원칙은 임금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흥미를 끄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산재보험법 등 세계 노동복지법에조차 노동개혁이라는 딱지를 붙여놓는 바람에 이들마저도 도매금으로 입법이 무산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거는 노동복지법인데 노동개혁사법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는 바람에 저쪽에 또 다른 바보들이 야 이거 노동개혁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무조건 통과시키면 안 된다 하는 바람에 복지법도 통과가 안 되고 말았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우스꽝스럽잖아요. 노동복지법들은 말장난과 농담과 노래와 비아냥과 눈물쇼로 국회와 민주주의를 조롱했던 필리버스터 소동 속에서 조용히 잊혀졌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필리버스터였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
기억하세요? 북한 인권법 가지고 필리버스터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지배하는 두 가지 법칙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의 총량은 기업 활동의 총량이 만든다. 다음에 임금에 대해서 쓰려고 그러는데요. 임금의 원칙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임금은 생산성이 결정한다. 임금은 생산성이 결정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